예, 코로나19 확산 비상 특집 정치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 구로에 있는 콜센터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국의 기자를 연결해 이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최수연 기자,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확진자는 몇 명으로 나옵니까? 네, 지금까지 확인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96명입니다. 오후 들어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마포구에서 환자가 추가된 건데요. 현재까지 서울 확진자는 65명이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13명,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층에서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 500여 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마무리되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했던 수도권 집단 발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을 통한 2차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번 콜센터 사례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중 최대 규모입니다. 콜센터 직원의 가족은 물론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주민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감염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직장 내 감염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지역 내 소규모 발생과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수십 킬로미터씩 출퇴근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은 노출 정도와 위험도를 명확하게 밝히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수도권 곳곳으로 연쇄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난 데에는 저희도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콜센터의 업무 특성 또 업무 환경이 꼽힌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로 콜센터만의 문제는 아닐 가능성, 이 부분이 우려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콜센터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좁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만큼 비말이나 접촉에 의한 감염에 취약한 겁니다. 이런 콜센터가 전국에 700개 이상인데 이미 대구의 삼성전자 콜센터와 SK 콜센터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이던 대구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들이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 말고도 여러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방역 당국은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콜센터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고위험 사업장, 그러니까 노래방이나 PC방 등에 대해서 감염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온라인 근무부터 출퇴근 시간과 사무실 간격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에 있는 콜센터 417곳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또 환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인재개발원이나 영어마을 시설, 태릉 선수촌 등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의 정기석 교수님, 이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정기석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확진자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오늘 추가된 확진자,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이죠. 어제는 100명대였는데 다시 200명대로 늘었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242명이 추가돼서 현재 7,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100명대로 추가 확진자가 이제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200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사망자도 어제 하루에만 6명이 추가돼서 모두 60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완치 퇴원 환자는 41명이 늘어서 모두 28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좀 봐야 하는데요. 이 확진자 증가 수 대구, 경북이 각각 131명, 18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대구 신천지 신도 대상 검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이 다른 시민들에게서도 적지 않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래픽을 보면 대구가 여전히 어제 하루 동안 131명이 늘어서 많은데 서울이 52명이 늘었습니다. 역시 구로 콜센터 때문이죠. 네, 지금 원이 굉장히 서울 지역이 큰 상황인데 예. 서울이 52명이 늘었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12명씩 늘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로 콜센터 문제는 조금 뒤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보고요. 재난대책본부가 있는 세종청사, 정부 세종청사에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 세종청사에는 30개가 넘는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이 입주해 있고 상주 인력만 15,000여 명에 이르는데요.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에 이어 어제는 해양수산부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또 3명의 해수부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청사 내에서만 벌써 6번째 확진자입니다. 문제는 해수부 첫 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건데요.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으면 그만큼 방역 관리가 어렵고 또 추가적인 확진자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요. 지금 감염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확진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에서는 원래 신천지 검사가 완료되면 확진자 수가 크게 줄을 것으로 봤고 이때가 변곡점이라고 봤는데 다시 일단은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대구 쪽은 이제 발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대구를 제외하고도 이미 서울하고 경기 쪽에서는 100명을 넘어서면서 꾸준히 하루에 10명씩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예. 게다가 지금 이제 구로 콜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집단 감염, 대량 감염이 생기지 않더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꾸준한 점 증세를 보이는 걸 보면은 매일 한 100명, 200명 정도는 생길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제2, 제3의 콜센터 또 다른 집단 시설 뭐 이런 데서 생긴다면은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여전히 100명, 200명대 추가 확진자라면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들이 지역 사회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좀 더 전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 지금은 이 지역사회 획득 감염이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가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듯이 코로나19도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환자를 빨리 격리시키고 접촉자를 자가 격리시키고 하면서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자꾸 퍼져나가는 걸 막고 있는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무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이러스의 처분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답답한 상황에서 일단은 거리 두기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시내 대학교 두 곳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한양대와 경희대입니다. 먼저 한양대 재학생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지난 5일부터 인후통과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희대에서도 확진 환자가 지난 주말 대학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건물을 폐쇄하고 또 방역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의 석사과정 졸업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졸업생은 지난 7일 오후 3시쯤에 경희대 서울 캠퍼스 내 연구실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접촉자로 파악된 이 학생 10여 명과 또 교수 1명도 자가격리 중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의 문제점 또 우려되는 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로 콜센터 감염과 관련된 감염이 100명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확진자들도 많아서 일단 수도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도 더 늘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우세합니다. 관련 소식을 신현 반장이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최초 감염원이 명확치 않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연결고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의 전화 상담이 오가는 콜센터입니다. 이 구로구에 위치한 코리아 빌딩 앞엔 입주민과 입주사 직원들을 검사할 선별 진료소가 차려졌고요. 혹시 모를 가능성에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몇 시간 기다리셨어요?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어요.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정 후에 그때 활동할 수 있다고 네,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오늘 직장 나가시는데 못 나가시거나 그런 건가요? 네네. 당장에 못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발생이 될지 몰랐고요. 정말 감염이 정말 쉽게 되는구나. 전파력이 빠르구나 이렇게. 사용한 엘리베이터랑 똑같나요? 네. 그 가스층이랑 홀수층이랑 분리되어 있긴 한데 주말에는 홀수층을 전부 다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네, 이 콜센터 관련 확진자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93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들의 거주지는 서울의 65명, 경기 13명, 인천 15명 등 수도권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모두 11층 근무자인데요. 이 콜센터에는 11층에 207명, 그리고 7층부터 9층에 55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층에선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이 건물 6층에는 민주당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 사무실이 있고요. 상업시설에는 웨딩홀과 카페 그리고 산후조리원, 13층 위로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발생은 광범위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는 3차 파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큰 불일수록 튀는 불똥도 많이 그리고 여러 군데 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 콜센터가 있는 코리아 빌딩은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이 10만여 명에 달하는 신도림역과 구로역 인근에 있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 지역 거주자 대부분이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상당수는 하루 평균 260여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우선 인천 지역 확진자 중 최소 12명은 동인천, 제물포, 주안, 부평역 등을 거쳐서 구로역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위쪽인 의정부 쪽에서도 회령역에서 구로역으로 출퇴근을 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그 대중교통을 어디가 어떻게 노출이 됐고 하는 거를 다 역학조사를 해서 밝히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모든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그 소독,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미 2차 감염까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콜센터 직원의 남편인 버스기사가 강서구에선 콜센터 직원의 가족 3명이 한꺼번에 감염됐습니다. 인천에서는 가족도 지인도 아닌 50대 남성이 콜센터 직원 옆자리에서 식사를 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을 넘어서 바다 건너 제주까지 번질지 우려도 나오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이 지난 7일 제주도로 여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직원 A씨는 지난 6일 콜센터를 퇴사했는데 바로 그날 콜센터 내 첫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인 7일에 퇴사도 한 겸 휴식차 혼자 제주도에 간 거죠. 제주 버스터미널과 삼덕 해수욕장 등을 찾은 뒤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으니까 제주에 머문 시간은 10시간 남짓입니다. 제주도는 A씨의 진술과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이동 중에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요, 혹시 콜센터와 신천지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코 신천지교로 인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사태와는 같은 양상을 띠지 않도록 이렇게 서울시 차원에서 꼼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콜센터 11층 직원 207명과 신천지 신도 명단을 대조해봤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수본의 발표에 따르면 콜센터 내 신천지 신도는 5명이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종사자 중에 신천지 신도가 얼마나 있느냐 했는데 5명, 현재 5명을 확인했고 좀 전에 그 5명 모두 음성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는 계속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이 정부는 콜센터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 비말 감염 위험이 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래방이나 클럽, PC방, 학원이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현재 관련 사업장의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영업 중지 행정명령도 검토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우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들어가서 관련 소식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수도권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가 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일단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자가 교수님께 여쭤보면 지난 8일에 처음 나왔고요. 어제는 60명대, 오늘 오전까지 93명이었는데 오후에 3명이 더 추가돼서 관련 확진자가 96명입니다. 더 커질 수 있는 우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커질 겁니다. 다만 그 규모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빌딩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급되는 감염이 있을 거고요. 아까 우리 잠깐 보니까 지하철이 상당히 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10개가 넘어가면 한 20-30분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대개 지하철역 안에서 전철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면 한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밀착되어 있던 그런 분들은 충분히 감염이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물론 이제 정경 본부장님이
뭐 조사가 힘들다 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특히 이제 동거하는 가족, 그다음에 그간에 만났던 친지들 각 한 명 한 명 확진자에 대해서 이게 다 곱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중에 확진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지금보다도 계속 곱하기로 나갈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커질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일단 어렵지만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1차는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던 콜센터 직원들 그리고 콜센터가 아니어도 같은 건물에 있던 계속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여기를 먼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교수님 말씀은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검사와 진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을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하철도 칸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동거 가족과 그다음 그간에 만났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적어도 한 일주일씩은 걸렸을 테니까 그분들 우선 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부분은 우연히 아마 발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지금 와서 어느 칸에 누가 탔으니 자 조사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어저께 탄 전철 칸을 제가 기억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만약 CCTV로 확인한다면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러면 인력을 더 투입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사실은 다 대조하기가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때에 사실은 전철까지 뭐 다 조사한다는 것은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번져 나가고 혹시 다른 곳에서 또 생기고 하면은 방역 인력의 배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원이 그래서- 한정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확률이 떨어지는 곳은 추후로 미루고 확률이 높은 데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격리하고 접촉자 찾아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하철을 이용했다. 만약에 같은 칸에 있다.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겠죠. 확진자 내가 바로 옆에 있었는지 또는 좀 멀리 떨어졌는데 가장 위험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 이제 거리로 본다면. 예, 많이들 아시겠지만 2m, 예. 또 이제 미국에서는 1m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전철 사정을 생각하면 다 이제 뭐 한 2m 안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예.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입니다. 예, 거기서 시간 15분, 뭐 30분 이 정도 시간이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만일 그 확진자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있었다면 예. 그건 아주 상당히 감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 나왔던 확진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이제 다닌 것으로 아는데 워낙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를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도권이 인구 밀도가 높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 대구에 비해서도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밀집해 있다는 건데 방역 당국에서 특히 신경 써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 그 전부터 계속 방역 당국에서 시설 관리자들 주의하시라 이런 강조가 나왔고요. 예. 그 시설 자체가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콜센터가 터질 줄은 저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시설이라는 데가 콜센터 같은 데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알 겁니다. 아, 이런 데서도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한 번쯤은 매일매일 이제 좀 점검을 서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전국의 콜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콜센터가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오랫동안 말을 하는 업무 환경이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크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 안에서 상당수가 뭐 7, 80명 이상이 이제 콜센터 직원들만 놓고 보면요. 나와서 이렇게 전파력이 강한가라는 우려도 또 있습니다.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 저도 사실 뭐 30년 이상 호흡기 환자를 보고요. 그 예. 호흡기 환자들은 호흡기 감염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순한 감기도 오시지만 폐렴도 오고 하니까 사실은 한 번도 마스크를 제대로 끼고 근무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결핵병동에서 일할 때는 마스크를 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보니까 저도 이제 겁이 나서 마스크를 껴야 되겠단 말이죠. 저 독감 환자 볼 때 마스크 안 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독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뭐 운도 있지만 사실은 전염력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거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상상 이상으로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 콜센터가 암만 좁고 그렇다지만 그렇게 단체로 다 걸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전염력이 처음에 이제 뭐 한 명의 확진자가 뭐 2명 또는 4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이게 이제 사무실에 2m 안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처음에
제가 걸렸다면 2m 아닌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또 2m 아닌 감염시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무실이 다 감염자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예. 특히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자연 면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신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기나 독감은 우리가 면역체를 갖고 있습니다. 항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괜찮거든요. 예. 근데 신종이라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탁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시민 입장에서 지금 서울, 경기도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일단 대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많이 겁이 나실 거예요. 이제 내 옆에 있는 누가 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손 씻기 잘하는 거. 아까 우리 지하철 얘기했지만 사실 옆에서 숨 쉬다가 이렇게 비말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분이 잡았던 손잡이를 내가 잡고 부주의해서 코에 손이 갔다? 그러면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손위생하고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스크가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는데요. 아, 의사하고 지금 환자들을 보는데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예. 병원 안에서 지금 떨어져 가고 있고요. 사실 환자 볼 때는 K80, 94를 끼워야 되는데 저희 그냥 덴탈 마스크 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플러스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를 잘 가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끼자는 거죠.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 이거 못 씁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숨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네, 적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 필터 기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길거리 보십시오. 다 쓰고 다니시죠. 예. 길 다닐 때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세요. 아끼세요. 그리고 진짜 써야 될 때 써야 돼요. 그래야 기능도 제대로 되고 하나 가지고 2, 3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 다닐 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있는 거리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안 써도. 예, 빽빽하게 걸어가면 써야 되지만 보면 대로변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고요. 예. 운전하다가 혼자 이렇게 쓰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내 차에서 내가 혼자 운전할 땐 굳이 쓸 필요가 없군요. 생각해 쓸 필요가 보면.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래 쓸수록 사실은 이 필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쓰려면 쓸 때 안 쓸 때를 구분해야 된다. 예, 그 안에 정전기 기능이 있고요. 예. 그 정전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붙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전기 기능이 없어지면 큰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로콜센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로 밝혀진 게 이미 2월 말부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이 있었다고요? 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중에 일부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미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관악구에 사는 50대 여성 직원이 지난달 29일에 증상이 있었는데 출근을 해서 주말에도 근무를 했고 지난주에도 근무를 해서 정상 출근을 했는데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구로구에 거주하는 51살 여직원도 지난 2일에 첫 증상을 느껴서 근무 중에 열을 느껴서 점심 전에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날에는 사실 아침에 못 일어날 정도였다고 하는데 오후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염자도 급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JTBC도 그렇습니다. 열이 어느 정도 이상 또는 증상이 있으면 일단 집에 출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콜센터가 3일 오전에 그러니까 한 확진자의 경우는 이미 일주일 훨씬 전이죠. 3일 오전에 아파서 못 나올 정도였는데 만약 이런 분들은 쉬어라 그리고 좀 더 지속되면 검사를 받아라라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늘어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그래서 방역본부에서도 쉴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이제 사업자들한테 자꾸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습니까? 눈치 보여서 못 쉬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대처했던 부분이 지금 얼마나 크게 돌아오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 시내 콜센터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콜센터 상황이 또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박원순 시장이 이 콜센터가 감염 확산이 쉬운 환경이니만큼 재택근무나 교대근무를 즉각 도입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서울시의 권고에 따르지 않아서 또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감염병
감염병 법 47조 1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폐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콜센터를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라면서 이 재택근무나 근무 환경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다산 콜센터도 재택근무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소재 민간 콜센터 417군데를 긴급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120 다산 콜센터에도 약 413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주간 상담사들의 시범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다음 주부터는 약 절반 가까운 인원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콜센터가 이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사실은 다니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행정당국이나 사실 언론에서도 미리 지적한 데는 없었거든요. 정부가 이제 이런 환경에 있는 그 영업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요? 네, 정부는 구로구 콜센터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고위험 사업장으로 클럽과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등을 꼽았습니다. 학원도 포함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인데요. 윤태호 중수부 방역총괄반장은 주로 비말 감염의 우려가 있고 상당히 밀집된 공간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중대본인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먼저 하고 각 부처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드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업 정지 같은 강제 지침을 만들려면 사실 관련 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각 부처가 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 이제 부처별로 이 부분에 대한 업종들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협조를 이제 구하고는 있는데 뭐 강제적인 어떤 조치, 이를 뭐 예컨대 영업 정지 이러한 부분들을 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 부처에서 좀 판단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일단은 영업 정지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확산이 되는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그러한 사업장들에서는 어떤 별도의 어떤 관리를 통해서 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간 조치를 내놨는데요. 노래방이나 PC방, 클럽, 콜라텍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우선 영업 중단을 권고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 정지 명령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 뭐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관련법을 관련 부처 해당 부처에서 어떻게 만들지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PC방에서도 저희가 이제 PC방 같은 경우도 위험하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확진자가 나왔었죠. 여러 명이 나온.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나온 확진자 4명이에요. 한 PC방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동대문구의 16번째 확진자 22세 여성인데 지난 7일에 이 휘경동에 있는 세븐 PC방이라는 곳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또 다른 3명의 확진자도 같은 PC방을 다녀간 건데 그중에서 동대문구 12번, 13번 확진자는 형제입니다. 지난달 27일, 28일, 이번 달 1일, 2일 등 여러 차례 이 PC방을 찾았고요. 동대문구 9번째 확진자도 이 PC방을 찾았는데 12번 확진자랑 또 실제로 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PC방에서 요새는 헤드셋을 끼기도 하고 뭐 말을 하면서 뭐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PC방도 뭐 어떻게 보면 밀폐된 콜센터와 비슷한 환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개학 연기되면서 학생들도 PC방 찾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려되는데요. PC방도 장시간 있고 또 같은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접촉에 의한 이런 감염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네, PC방은 자 마우스를 잡고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손에 얼굴이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이 마우스를 깨끗하게 과연 소독이 됐겠느냐라는 거죠. 매번 소독은 못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보드도. 예. 여기에 바이러스가 묻으면 며칠을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소독을 암만 깨끗하게 해도 운이 나쁘면 또 소독 바로 직전에 또 환자가 다녀갔다고 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역시 비말도 역시 또 감염원이 되는 감염자가 것이죠. 썼던 자리를 그 뒤에 쓰는 사람들은 위험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구로 콜센터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있던 근무자들이 수도권에 최소 23개 시, 군, 구에 주거지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걱정인데 정부에서는 일단 앞서 이제 정은경 본부장 얘기를 들었었는데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한
이런 접촉자들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정부 입장도 비슷합니다. 중대부는요, 이 지하철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서 이용하고 있고 어떻게 노출됐는지 역학조사로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 동선까지는 파악할 수 있더라도 누가 누굴 접촉했고 정확한 노출 정도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이 손잡이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다면서 손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손으로 손잡이를 잡거나 고리를 잡거나 손의 접촉으로 인해서 거기 표면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내 손에 묻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손세정제나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잘 씻으시는 거와 바이러스가 어쨌든 내 몸에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는 있다라는. 예, 대중교통시설의 이제 지하철 공사 등에서 서울교통공사 등에서는 방역을 했는데요. 방역을 해도 잔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런 아닙니다. 손잡이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방역을 깨끗하게 잘하면 예. 바이러스는 수시간 안에 다 사멸됩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철저히 했을 것이냐라는 거하고 뭐 잘 하겠지만 이게 환기가 또 안 되면 그 소독약에 의해서 또 우리가 유해 물질을 흡입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대책도 있을 수가 있어요. 플랫폼 앞에 손 소독제를 다 갖다 놔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많이 쓸 수 있으면 일단 타고 내리면서 손은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하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숫자를 생각하면 아마 그 손소독제를 예. 감당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거는 이제 만일의 문제인데요. 서울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재 구로 콜센터 문제로 약간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서울이 이제 밀집도들을 감안했을 때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의료 체계나 이런 것도 좀 정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뭐 제일 그 치료의 말단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거고 예. 대구에 교훈이 있습니다. 대구가 환자가 급증할 때 사실은 빨리 지금 나와 있는 생활치료센터 같은 걸 빨리 만들고 병원들을 빨리 그 공공기관에 있는 병원들, 소속 병원들을 빨리 환자를 빨리 빼가지고 환자를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워낙 환자가 많기도 했지만 준비도 늦어서 실패했어요. 예. 그 결과로 2천여 명이 집에서 그냥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중에 몇 분이 돌아가셨죠.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는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언론에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예. 서울 같으면 남북이 길고 하니까 구별로 생활치료센터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환자가 오면 다 질서정연하게 병원으로 갑니다만은 대구를 보십시오. 대구는 대학병원에 5개가 있는 의과대에 4개가 있는 큰 도시예요. 예. 예. 물론 인구도 많지만 수도권 인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명, 2,000명 발생했을 때 지금 수용이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생활치료센터 준비 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소위 공공기관,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서울시 의료원은 지금 많이 이제 준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더 비워놔야 돼요. 더. 예. 예. 그래서 혹시 못 쓰면 할 수 없죠. 예. 괜찮은,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예. 근데 비워놓지 않으면 결국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지막 중환자들, 인공호흡기를 못 써서 지금 이 서울까지 실려오는 거. 근데 인공폐를 못 써가지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수도권에서 맞는다면 그 인구 비중을 볼 때는 10배가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 두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만일의 경우고요. 이런 전염병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정하고 대비하는 게 사실은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죠. 예, 과도하게 준비하는 것이 미비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항상 낫다는 것은 이 방역하는 사람들의 철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도 그렇고요. 서울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스스로 예방에 대한 경계심도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과거 신천지 대구교회가 나왔을 때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지금보다는 적기 때문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경계심을 다들 갖고 있어서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일단 시민들은 그래서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크 오브제가 오늘로 사흘째인데
여전히 약간 불편들이 좀 있다고요. 네, 여전히 상황이 나아진 곳도 있고 여전히 조금 뭐 길게 줄을 서거나 물량이 부족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줄 서기도 예. 반복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는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평소보다 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거나 아예 접속이 불가한 안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약국이 수기로 일일이 주민번호를 작성을 하고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아예 판매 시점을 오후로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약국마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시간이 달라서 이쪽 줄 섰다가 다시 저 약국 줄 서고 이런 불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고요? 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앱 개발사 10여 곳이 오늘 오전 8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 등을 알리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말 그대로 주변 약국 위치와 해당 약국의 마스크 재고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일부 앱은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고 또 일부 앱은 접속자가 몰린 탓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마스크 재고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어서 앱만 믿고 방문했다가 헛걸음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마스크를 배포하는 그런 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의 각 자치구들이 마스크 보완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지역 약사와 협의를 해서 관내 225개 약국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이 서초구청이 보유한 마스크 5만 6천 장을 미리 약국에 배부를 했습니다. 여유분을 구청이 빌려주고 다음 날 정해진 시간에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이 서울 성동구는 주민들에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세대 구성원당 한 장씩 마스크를 지급하기도 했고요. 노원구도 이 구민들 전체에게 구청이 확보한 마스크를 1인당 2장씩 각 이 통반장들을 통해서 무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뭐 대중교통도 아마 불안감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 제가 보면 관련 이 보건 담당자들이 아픈 사람이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보면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효과적인 또 착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우리는 미국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 늘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민 업무를 하는 분들 식당에 가면 또 다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는 참 딱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햇살이 드는 창가에다가 마스크를 말립니다. 예, 햇살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는 실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햇살로 들어오는 그 자외선의 양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으나 그냥 햇살을 밖에 충분히 놔두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마스크를 계속 끼워야 되는 사람도 불편하니까 2-3개를 가지고 좀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 탁 트인 곳에서는 웬만큼 안 쓰셔도 되고요. 정 불안하면 들고 다니시다가 또 썼다가 예. 벗었다가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쓰면은 그 안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데 습도도 많이 쌓이는데 꼈다 벗었다 이렇게 하면 좀 낫거든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시간을 맞추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좀 붐빈다 싶은 대중교통에서는 쓰는 게 낫겠죠. 예, 좁은 대중교통에서는 반드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부족 현상이 지금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급 능력이 제한돼 있고 수요는 더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기도 한데요.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죠. 마윈 전 회장이 일본에 지원한 마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국산 마스크가 많이 좀 들어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인 전 회장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마스크 100만 장씩을 지원을 했는데요. 일본에 보낸 마스크 일부가 우리나라 이 KF94 마스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한때 논란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부족한 KF 마스크가 어떻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일본 지원 물품으로 가게 되냐 이런 주장인 건데 자, 해당 마스크 업체에 따르면 이 마인 전 회장 측이 일본에 보낸 이 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판매를 했던 마스크고 중국이나 또는 뭐 알리바바 쪽으로 판매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인 전 회장 측은 정확한 구매 경로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마인 측에서는 구매 경로는 밝히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 유통업자가 이전에 중국에 판매한 마스크일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뭐 예. 판매했던 마스크일 수도 있고요. 뭐 사실 뭐 그건 뭐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천지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이 브리핑에서
본인은 신천지와 아무 관련이 없다. 아마 좀 많이 격한 그 전에 억울한 감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격하게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권영진 시장이 신천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퍼뜨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권영진 시장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작심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권 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SNS상에서 의도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 그거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교 장로의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앞으로는 이제 일체 해명 안 할 겁니다. 네, 권영진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서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싸움도 굉장히 버거운데 교묘하게 방역을 방해하는 신천지 저급한 언론들의 대구 흠집내기 진영 논리에 익숙한 나쁜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 사면이 초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대구에 많았기 때문에 권영 시장이 제일 바빴을 텐데 뭐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억울하고 분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대구시가 임대하는 아파트에 신천지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살면서 네티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죠.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카드를 보니까 종교란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써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한마음 아파트 입주민이 작성한 입주자 관리카드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전체 신천지 교인 입주자 90명의 관리카드를 분석해 보니까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24명, 무교라고 쓴 주민이 35명, 그리고 그냥 공란으로 이 25명이 남겨뒀고 천주교와 불교라고 기재한 사람이 각각 3명씩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고 허위 기재한 것이 절대 다수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당시에 대구시가 입주민이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걸 알 수 없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예, 신천지 교인이면서 무교다. 특히 불교다 이 부분은 정말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만큼 숨기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요? 네, 서울시가요 신천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천지가 전국 한 150곳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액수로 치면 한 2,700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대상은 의미단체인 신천지가 최근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기존 소유의 부동산까지 총 30건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고요.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 탈루 의혹이 있으면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이런 힘들 때 가장 어려운 곳은 지금 뭐 대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혐오나 배제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구를 지원하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인데요. 광주의 한 민물장어 수협에서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물장어를 상당히 많이 도시락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죠. 두 도시의 뭐 끈끈한 우정 이런 얘기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 대구와 광주를 보면 새삼 이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대구로 장어덮밥 도시락이 배달이 됐는데요. 광주 민물장어 양식 수협이 대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장어 먹고 힘을 내시라 응원의 도시락을 보낸 겁니다. 이 도시락을 싸느라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보낸 도시락을 포함해서 민물장어 3톤 1억 원어치를 대구로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이 민물장어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두 도시가 좀 더 서로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네, 지금은 대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확진자가 먼저 나온 건 광주였습니다. 당시 대구는 마스크 1만 장을 광주에 전달을 했습니다. 대구의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번엔 광주가 손을 내밀었는데요. 마스크 4만 장을 긴급 지원하고 광주의사에는 달빛 의료 지원단을 꾸려서 대구로 향했습니다. 또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대구의 확진자들에게 병상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구 확진자 가족 4명이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되는 지금 장면인데요. 예. 저렇게 정신방호복을 입고 장애를 가진 딸을 안아옮기는 아버지의 모습 또 짠했고요. 원래 대구에 사는 시민인데 이제 대구에 병상이 부족하니까 광주에서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해서 지금 확진자를 옮기던 아버지가 이제 딸을 옮기던 과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빗속에서 현수막을 들고 쾌유를 기원하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도 또 큰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코로나19와 대구를 관련지어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광주에는 오랜 상처가 된 단어고 그리고 대구에서는 지금 깊은 상처를 낸 단어 바로 사태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두 도시가 상처를 받은 두 도시인데 지난 1일 대구를 도와야 한다면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했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980년 5월 고립되었던 광주가 결코 애롭지 않았던 것은 광주의 뜻을 함께 해준 수많은 연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대구와 광주는 달빛 동맹으로 맺어진 형제 도시입니다. 예, 앞서 얘기했지만 대구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확진자가 늘면 환자도 많이 늘고 병상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대구가 이제 자가격리하는 확진자도 많은 만큼 의료에 여력이 없었는데 저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돕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사실은 내 지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달빛 동맹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거기에도 도와주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대구로 봐서는. 그다음 특히 지금 의료 자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의사 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예. 지금 중환자 의학회에서도 중환자 치료를 할 의사를 모집해서 지금 대구에 파견해야 될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의료 인력이 와서 도와준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특히 이제 일부 환자를 받아줌으로 해서 그쪽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방역 인력들, 의료 인력들이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큰 짐을 더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일부 지자체,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떤 확진자를 받지 않겠다, 또 확진자를 하는 생활치료센터를 받지 않게 돼서 논란도 됐었는데 극히 일부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돕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외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해외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는 로마나 바티칸이 사실상 모든 기능을 멈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확진자 수 물론 바티칸은 이제 이탈리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0,000명이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18일 만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루 사이에 160여 명이 목숨을 잃어서 누적 사망자가 63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지금 보면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탈리아는 전국에 이동을 제한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네, 근 한 달간 오늘 4월 3일까지요. 업무상이나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됐습니다. 예.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국의 모든 공공시설이 폐쇄됐고 음식점과 주점도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요. 결혼식은 물론이고 장례식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로마 안에 위치한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 모습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민들과 전 세계에서 몰려들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매주 수요일에는 또 교황 아련 행사가 있는데 지금은 광장이 텅 비어 있고 성당 내부도 저렇게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일요일에 그 교황이 원래 주재를 하는 미사는요. 사상 최초로 생중계로 대체가 됐습니다. 지금 마치 사진처럼 보이는데 영상이고 그만큼 관광객도 지금 없고요. 모든 활동이 사실 정지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시민, 우리 교민 한 분을 연결해서 그쪽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26년째 거주하는 현지에서 가이드를 하시는 분입니다. 김광년 씨인데요.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이게 차마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상황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요. 예, 앞서 이제 저희 신혜원 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역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탈리아 전역에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동을 어떻게 제한하는 건가요? 다른 도시는 아예 못 가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 밖에서도 못 나가는 건가요? 3월 9일 오후 10시 주세페 콘티 총리가 발표한 바로는요. 예. 도시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민등록 거주상 시, 군, 면 단위로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밖에 출입은 가능해요. 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거 지역 내에서 이제 이동 제한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다 하면은 로마의 구 단위에서는 가능한 네, 건가요? 아니면 로마 시내에서는 가능한 네, 건가요? 로마 시내에서도 가능하고요. 예. 예, 시군 면 단위로 이동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네, 가는 건 남부 제한을 뒀군요. 예, 그렇죠. 예. 남부 로마의 이탈리아가- 상징 뭐 콜로세움이라고 볼 수 네. 있죠. 여러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지금 텅 비었다고 그러던데요. 예, 거의 뭐 90% 이상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 설날이나 예. 추석날 같은 그런 명절 날 같은 그런 상황이죠. 도시가 텅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었군요. 상점들은 어떻습니까? 네네. 많이 문을 닫습니까? 상점은 뭐 법령으로는 6시까지는 열 수가 있는데 예.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오고 같은 식당이나 상점들이 지금 현재 뭐 20명 이하의 손님들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괜히 위험 부담성을 갖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주인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리는 상점과 식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시민들은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조달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예. 근데 좀 불편한 건 있죠. 15명 15명 이상의 대형 슈퍼에 1m 거리를 유지를 하고 15명 이상이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밖에서 대기를 하고 또 뭐 세금이나 사소한 생필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조그마한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작은 대기를 가게는 하고 있다가 안에 2명 이상씩 아예 못 있게 만드는군요. 예, 지금 제가 있는 이 동네 주위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이탈리아 확진자 증가세가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빠릅니다. 지금 사망자도 많고요. 이탈리아 네. 국민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은? 2월까지는 크게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예. 이제 총리 발표 이후부터 그러니까 3월 초죠. 3월 초부터 북부 이탈리아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며 3월 9일부터는 이제 좀 굉장히 많은 심각성과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마스크로 일단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 부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대응하는 거냐?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않았었는데, 예. 주 공급책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과의 무역도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구매를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추세고요. 얼마씩 합니까, 이탈리아에선? 2월에는 90cm가 하나로 한 1,1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은 한 4,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제 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들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원래 이탈리아 문화가 이런 뭐 뉴스도 외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원래 접촉이 많고 사람들이 좀 낙관적이고 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 확진자도 많이 늘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워낙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조금 덜하다가 최근에 예. 들어서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악수를 하는 것도 지금은 좀 기피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얘네들이 얼굴에 이제 볼을 맞추는 그런 인사들도 지금 현재는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교민들이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도 많이 줄고요. 지금 김광현 씨도 가이드 일을 하고 계신데 교민분들 생업에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스톱이죠. 예.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행사에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다 스톱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정부에서는 이제 이란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고요. 중동의 이란에 사망자도 늘고 네. 있어서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세기 투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IMF라든가 사스라든가 아니면 메리스라든가 2009년 뭐 경제 불황이라든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편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 먹게 되면 돌아갈 수 있었던 입장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고립된 상황이다 보니까 몇 편 남지 않은 비행기표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예. 아마 전세기가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교민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김광년 님이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많이 이탈리아도 늘어난 상황인데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탈리아 북부에 커지면서 유럽이 확진자가 많이 늘었고요. 뭐 유럽이 사실 국경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다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미국도 확진자가 많아졌습니다. 1,000명을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10일 현재 기준으로 하면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확진자 숫자가 1,025명입니다. 자, 이 가운데 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률이 3% 정도로 현재 지금 0.7% 정도인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편인데요. 자, 미국 내에서는 진단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계에서는 현재 발표된 확진자 숫자보다 이 확진 환자가 10배 정도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 검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이 진단 키트가 없어서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검사 키트를 공급을 했었는데 이 키트에 기술적 오류가 드러나면서 검사가 제대로 초반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그래서 부랴부랴 민간 기업 등에서 이 키트를 마련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수량이 크게 부족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내 사용 가능한 진단 키트가 현재 210만 개 정도이고 이 가운데 110만 개를 공급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루 진단 건수도 현재 10,000건 수준이라면서 주말까지 이걸 2만 건 수준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도 지금 빠르게 진단 하루에 10,000건 이상씩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이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면요. 이탈리아의 미국까지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모두 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세계적 유행입니다. 그런데 시차를 두고 각 국가로 번지다 보면 과연 이게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지금 종식을 기대하기에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태리나 미국이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중국을 차단하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생기니까 사망자 막 발생하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일 뿐이고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예, 차단하는 것 외에는 무기가 없단 말입니다. 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에서도 처음에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서 제일 먼저 한 조치가 휴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역 조치는 지금 휴교다. 그렇게 하는 거죠. 즉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아시다시피 띄엄띄엄 많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늘 이렇게 모여서 지내는 이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런 조치도 사실은 힘들지 않나 싶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학생들은 휴교지만 예를 들어 직장 문제도 있고요. 직장인들은 그러면 사실은 사회가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 전체 학생들은 학업이 되겠지만 이 다 중지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 전염될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태리가 저 숫자에서 그냥 멈추진 않을 거거든요. 예. 갈 때까지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제일 두려워했던 그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천만 명 감염이 돼야 된다라는 것. 40%요? 네, 소극적인 계산이거든요. 70%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3,500만 명인데 물론 다 확진자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불현 감염이라고 예. 감염이 됐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결핵 같은 겁니다. 이제 폐결핵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앓기도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결핵을 전혀 앓은 적이 없는데 결핵 항체가 다 있어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19도 그렇게 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결국 집단 감염이 다 이렇게 한번 되면서 집단 면역이
생겨야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중간에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 그다음에 예. 빨리 나온 백신 이런 게 아니면은 그냥 바이러스가 가도록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희생자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환자의 유입 속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예. 똑같이 10,000명이 발생하더라도 100명씩 매일 100명씩 순차적으로 발생하면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꺼번에 그 많은 수가 오면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방역을 잘해서 환자의 유입 그 숫자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만 발생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의료 시스템을 거꾸로 역으로 추정해서 환자가 얼마일 때 어떤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많은 국민들이 뭐 전 세계로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그건 결국 우리가 지금 보는 숫자의 한 10배, 20배가 이미 감염이 됐다고 이제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발생이 덜 되고 있는 인구가 많은 국가들.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사실은 이제 검사를 적게 하니까 적게 나온다고 하지만 1억이 넘는 나라에서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검사 수가 적어서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그러면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백신과 치료제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이게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둘 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부터 말씀드리면 치료제를 새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맞는 치료제를 개발해서 신물질을 찾고 그 물질을 가지고 1상, 2상, 3상 이렇게 테스트가 쭉 나가는데 임상시험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한 5년은 기본으로 걸립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면 임상 3상까지 가요. 임상 3상은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1상, 2상, 3상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동물 실험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지난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바이러스인데 그동안에 혹시 효과가 있을까 해서 지금 3상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볼라 때 쓰는 치료제인데 실패했어요. 에볼라에 잘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성능이 좋아 보이니까 이번에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중국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시작을 곧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그것이 들어주면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그 약가나 또 그것이 얼마나 부작용이 없을 것인가 하는 거는 많이 써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치료제가 나와 있는 것 중에 발견이 되면 정말 감사하지만 새로운 치료제를 지금 개발해서 시작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어렵다. 단기간에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은 이 물질을 코로나19라는 걸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백신을 줘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 사람 인체 실험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부작용 때문이지만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인구의 40%, 뭐 전 세계로 해서 40%가 감염돼서 항체를 가지고 난 다음에 끝난다라고 하면 지금 치명률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낮아서 0.7% 정도고요. 해외는 지금 이탈리아나 중동 훨씬 높거든요. 3%, 4%가 되니까 인구 대비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임상 가기 전까지 어쨌든 일부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가장 보수적인 이유인데요. 저희가 옛날부터 선배들한테 듣는 얘기가 영웅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효과가 있다고 달려들었어요. 치료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엉뚱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약들도 있습니다. 정말 좋다고 3상 다 끝나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6개월 써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수백 명, 수천 명 상대로 임상시험에서 없었어요. 생겨서 그 약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게 이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에 어떤 데 걸렸다 하면 그거는 정말 인류의 재앙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안 맞습니다. 그렇게 나온 백신은 저는 안 맞을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일단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이 바이러스의 독성이 다른 바이러스를 보면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사망률은 자꾸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진, 예를 들어 격리, 봉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확진자가 잠잠해진 뒤에도 다시 언제 계절성으로 또 올 수 있다. 이럴 가능성도 많습니까? 예,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고 저도 그 생각에 공감을 일부 합니다. 뭐 아무도 모르는 노릇이지만 자 예를 들어서 폐렴구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 있는데요. 예. 그 균은 우리 몸에 살고 있어요. 예, 적은 양이 살고 있는 우리 상제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고 있다가 내 몸이 약해지면 들어와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아주 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가 또 번지고 또 번지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코로나도 조금 활성화되지만 사람은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건조하고 목도 건조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1년 내내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다가 겨울에 또 나타나고 없어지고 하는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형태를 가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감2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치명률을 낮추는 게 독감 수준으로라도 낮추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코로나 일단 확진자는 많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그러니까 크루즈를 빼고 나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검사를 적게 하는 것이고 왜 검사를 적게 하냐면 7월에 예정된 도쿄 올림픽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도쿄 올림픽 연기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나 도쿄올림픽위원회는 도쿄올림픽 연기나 취소 얘기가 나오면 일축해 왔었는데요. 오늘 조직이 핵심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올림픽을 1년에서 2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카시 하루유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말인데요. 다카시 위원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올해 여름에 올림픽 열리지 않는다면 1년이나 2년 늦추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림픽을 아예 취소하면 중계권료를 비롯한 경제적 충격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올림픽을 올해 안으로 연기하기에는 미국 야구나 유럽 축구 등 국제적인 스포츠 일정과 겹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다른 프로 경기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구기 종목들이 무관중 경기하거나 정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멈췄기 때문에 올림픽 예선도 지금 제대로 치러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연기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네, IOC가 이달 말에 이사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도쿄올림픽 연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IOC 역시 도쿄올림픽을 취소하는 대신에 연기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WHO 사무총장이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우려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우려가 되는 나라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일본도 거론했다가 다시 일본을 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그리고 일본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3일부터는 일본을 쏙 뺀 채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만 거론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정부가 WHO에 압력을 행사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니혼게이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일본을 한국 등과 같은 사례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코로나19 우려국이란 인식이 확산되면 도쿄올림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반영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기분도 나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 입장에서는 올림픽 코로나19도 종식이 되고 도쿄올림픽도 제대로 치러지는 게 가장 좋겠지요. 만약 그런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올림픽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관중도 필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인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 4개월 남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데가 아마 한 2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 의학적으로는 개최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일본 내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들어옵니까? 주로 뭐 큰 나라에서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선수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물론 갈 텐데 과연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일본에서 과연 그 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또다시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로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확산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에 확진자가 별로 없는데요. 그럴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저 이란하고 이집트 같은 데는요. 예. 민족적 특성으로, 인종적 특성으로 면역 결핍증 환자들이 좀 많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갑자기 많은 환자가 생기는데 이집트는 지금 아직 잘 모르지만. 예, 이란의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올림픽을 하는 겁니까? 그분들을 다 모아서 다시 각국에다 다시 바이러스를 뿌리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 뻔할 것인데요. 일단 의학적으로는 네. 감염병 대응으로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수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 얘기 나오는 게 뭉치면 걸린다라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19 시국에는 가장 맞는 격언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출할 땐 꼭 마스크를 써주시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옷 소매로 가려주세요. 사람이 많은 곳은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땐 꼭 끈만 잡아주세요.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일단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보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 물어본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세요. 지킨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는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조익신 기자, 네. 추경을 더 늘리자 지금 12조 7천억 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요? 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시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요. 국회에 제출된 추경 규모를 기존 11조 7천억 원보다 좀 더 늘리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대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뵙고 여러 실물 분야의 고통과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절박하고 제안은 절실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구를 둘러보니 현장 위기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과 항공, 여행업과 교육, 문화 서비스 분야 등 전반적인 산업 위기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다음 주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민주당도 상당 부분 예산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원래 추경에도 좀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했었는데 규모를 늘린다면 더 반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결위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 또 김재현 의원 등은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원은 수준도 미미하고 금융 지원에 그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정작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구에 머물러 있던 정세균 총리도 오늘 예결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과 공방도 좀 있었다고요? 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마스크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이 정세균 총리는 신천지 사태가 나기 전까지 마스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절대적으로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정 총리는 민생 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려면 추경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예결위에서는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통합당의 송원석 의원 발언 도중에 시계를 보는 정세균 총리를 향해서 시계를 보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마스크와 관련해서 정 총리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직접 보시겠습니다.
845만 불이나 중국에 수출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총리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제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하십시오.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은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공방이 오갔고요. 또 이어서 송 의원,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던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가 이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가 무능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라면서 그럼 지금도 정부가 무능해서 경제에 실패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추경만 통과시켜달라고 하니 뭐 말문이 막힌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가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말을 끊고 다시 질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 좀 합시다. 저도 좀 말씀 좀 하게 두세요. 아니, 송 의원께서는 몇 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의에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조용히 하시고요. 이게 답변하지 말란 말입니까? 서면으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평해야지. 자, 정리님 좀 이따가 답변하시죠. 예, 예결위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여야 이견이 커 보입니다. 사실 앞서 들은 얘기는 대구의 권영진 시장은 미래통합당 소속이죠. 대구 경북의 추경이 지금 급히 정말 긴요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추경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야당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이라고 불렸던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당대표직도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반응은 좀 차가웠는데요. 약주했나? 그러니까 술 마시고 한 소리냐?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고석승 반장 발제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한선교 대표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합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대표의 연락이 오면 언제든 안 대표가 있는 대구로 내려갈 겁니다. 한선교 대표는 아예 당 대표직까지 안철수 대표 측에 넘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안철수 대표 측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안 대표의 측근 권은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선교 대표가 어디서 약주를 하고 한바탕 꿈을 꾼 건가? 아니면 뭘 잘못 먹었을까라고 하면서 통합을 제안하는 것은 스토킹에 불과할 뿐이다. 한선교 대표에게 스토킹은 범죄라고 분명하게 경고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단칼에 통합 제안 거절한 겁니다. 자,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는 대구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날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당 반응을 보면 당장 통합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죠. 자, 그런데 일각에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의 갈등설도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방향에 대해서 두 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또 안철수 대표 러브콜과 관련해서도 미래한국당이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자, 일단 한선교 대표는 황교안 대표와의 불화설 등을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불화설은 완전 오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우리 판으로 들어와 황교안 대표 등 여러 주자와 경쟁하는 건 대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의 외연 확장은 물론 가치 확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오늘 고성국 TV 방송에 출연해서 미래한국당의 국민의당 통합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려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연합하는 것 그리고 둘이 묶어서 통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정치권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관련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이 마무리 단계인데 곳곳에서 좀 파열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부장 관련해서 예.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 코로나19 관련 구로구 콜센터 관련해서 예. 좀 추가로 나온 소식이 있어서요.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이 코로나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총 93명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5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 발표를 종합해본 결과 서울에서 69명, 경기에서 14명, 인천에서 15명, 총 98명으로 현재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이면 추가 검사가 진행이 돼서 뭐 100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가 6시 반 좀 전에 최수연 기자를 연결해서 들었을 때는 65명이었는데 지금 또 추가가 됐습니다.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서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시 기준으로 98명, 앞서 95명이었는데 9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69명이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예. 미래통합당 공천 관련해서 파열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공천 배제 컷오프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무소속 출마 압박 그리고 재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이미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내일 최고위까지만 기다리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린 상황입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도 윤상현 의원과 이현재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예,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중진인 권성동 의원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당시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컷오프됐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친박 세력이 말하는 탄핵 오적,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김성태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아시다시피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번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성태 의원 역시 최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모두 컷오프된 겁니다. 만약 두 사람의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5명 모두 자이건 타이건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 친박 세력들이 말했던 탄핵 오적이 다 공천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에는 묻겠다 했는데 지금 전당원 투표 일정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대해 찬반을 묻는 방식입니다. 전국 80만 권리당원이 참여 대상인데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찬성으로 가결이 될 경우에 어느 세력과 힘을 합칠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도부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 얘기도 했는데요. 입장은 뭐라고 밝혔습니까? 예, 고석순 반장 이 부분은 좀. 예, 이 지난 8일 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이 전 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이 정치적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면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어제 의원총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20명 정도가 발언을 했는데요. 서른, 김혜영, 박용진, 조응천 의원 이 4명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의원들은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일당을 차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선택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내일 전당원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이분을 강조를 했는데 바로 옆에 있던 김혜영 최고위원이 명분에 없다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집 정치회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치권 소식 또 나머지 소식들은 잠시 뒤 뉴스룸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